안녕하세요. 이지용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특급 강사들,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중에서 특급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 이전에 꽤나 유명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자기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강연에서 은퇴하고 좀 여유로운 다른 삶을 즐기고 있거든요. 보통 대치, 도곡, 용산, 반포 이런 몇몇 지역에서 50줄에 도달한 소위 말하는 초창기 유명 강사들의 수업들은 신기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일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수업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답을 찾고 보니 서로 닮아 있다랄까. OT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영어 강의는 클래스 101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점을 목표로 노력했던 25년간의 영어 인생의 노하우를 여기서 쏟아낼 겁니다. 제가 할 강의가 영어 마스터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끝에 다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굵직한 주요 영문법 몇 가지로 모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장을 보는 시각을, 영어의 문장 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킵니다. 개념이 정립돼야 돼요. 그리고 급기야 학문에 대한 사고 방식을 바꿉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쉽습니다. 방법이요. 잠시 다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 문법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문법책을 마음먹고 공부하다 보면 1강, 2강, 3강에서 9강, 10강쯤 가게 되면 1, 2강 했던 얘기를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지식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가 유일한 방법이죠. 암기해서 지식을 누적시키는 방식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죠. 문법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식들을 암기에 의존해서 외워야 하는 학습처럼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죠. 그걸 어떻게 계속 기억합니까? 그러다 보니 애시당초 목적했던 문법을 통한 활용은 아예 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암기력 좋은 친구가 문법을 잘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주요 영문법 몇 가지만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어 문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야 돼요. 영어는 이런 거다. 영어의 구조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정립돼야 됩니다. 소소한 문법들은 문장을 직접 만나면서 실전에서 직역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익혀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묻곤 하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까마귀라는 새야. 저건? 비둘기, 저건? 까치. 전부 다 새야. 인간은 생소한 대상을 처음 접했을 때 인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대상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전부 다 새야. 일단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후에 보고 듣는 그 대상에 대한 세부 지식들이 쌓이는 거죠. 일정 정도의 세부 지식이 쌓이면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익혀왔습니다. 이후에도 엄마는 자녀에게 상위 범주에 대한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틀리면 조정해주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순간에도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어떤 건지, 까마귀는 무엇인지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위 범주에 넣는 훈련을 시키죠. 다시 앞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새 중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까마귀는 새 중에서 부리가 크고 유독
검은 편이다. 앞서 저는 영어를 암기나 지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며 궁극적으로 개념이 정립돼야 된다.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상위 범주에 속하는 다른 대상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각 대상들의 특징을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물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물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나면 그제서야 대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그 무언가가 속하는 상위 범주를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대상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모든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상위 범주. 그걸 품사라고 합니다. 각각의 품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 고유의 배치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그 단어가 속한 품사의 성격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 배치되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문법을 알면 단어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고, 문법을 알면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영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상위 범주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알 따름이죠. 품사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한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법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품사가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누구나 알죠. 가치관을 바꿔봅시다. 문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각각의 품사를 외울 게 아니라 명사,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물질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등등등이 있으며, 이게 아니라요. 동사, 상태동사, 자동사, 타동사, 완전 불완전 동사가 있으며 불완전 동사의 종류에는 이것이 있고,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즉 상위 범주 자체에 대해서 외우는 것이 아닌 각각의 단어들이 어느 상위 범주에 속하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습하며 대상, 사물을 이해해 왔으니까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를 매번 생각하는 거죠. 저는 25년 동안 제 학원에서 수없이 많은 초등 고학년부터 20대 초반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50% 이상은 명문대를 갔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원래 똑똑한 친구들이었던 게죠. 영어 하나만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확실한 건 남녀, 노, 소 모든 똑똑한 친구들을 가르칠 때 첫 수업 때에는 반드시 초록이건 고3이건 23살이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품사에 대한 기존의 영문법에 대한 가치관을 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외우지 말고 연습하세요. 한 방에 끝내려 하지 말고 매번 단어들을 볼 때마다 어느 상위의 범주에 속할지를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상하시겠죠?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